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희 한국 아메이랑은 아주 깊은 인연이 또 있으신 분이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지난 70일 동안 매일 아침 정말 나 혼자만 이분을 본 것 같은 만난 것 같은 네, 또 생각을 또 가지게 해주셨던 분인데요. 또 저희의 매력 자산을 또 70일 동안 또 책임져 주셨던 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까지 마치시고요. 지금 현재는 상명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세요. 네, 그러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재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김병재입니다. 70일 동안 리더의 매력을 진행했더니 안녕하세요 김병재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리더의 매력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학교도 이제 코로나19 극복하고 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수업하다가 여기 앉아 계신 리 학생분들 뭐 이렇게 리더라는 말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좀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습관이 좀 생겼습니다. 리더의 매력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강의를 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시면 계속 매력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로 매력도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강의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최현정 리더님은 제가 워낙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서 브릭스 리더님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흔쾌히 응하게 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오늘은 1시간,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저의 뭐 있지도 않은 매력에 너무 집중해 주지 마시고요. 강의 내용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뭘 듣고 싶으세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식을 얻고 싶으세요?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재미를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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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을 하나 콕 집어 드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예. 지식도 드리고 지혜도 드리고 재미도 드릴 수 있는 강의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 세 가지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뭐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경제적 자유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그걸 같이 나눠보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주제를 받고 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뭐 저도 교수긴 하지만 그리고 경영학 그중에서 마케팅 전공이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달라고 그러면 좀 거절하는 편이거든요. 예. 뭐 교수가 같이 하고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걸 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 스스로 이렇게 반문을 해봤죠. 나는 경제적 자유가 실현된 인간인가? 예.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 강의가 조금 제가 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겠다. 뭔가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고 나서 이렇게 과정을 밟아 나가야 그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야 경제적 자유가 실현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이 강의의 강사로서 적절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반면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정점을 찍으신 분들, 다 이루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돼. 왜 못해? 따라와. 이런 식의 강의 좀 별론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예. 젊은 청춘을 다 보내시고 나서 아프니까 청춘인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경제적 자유를 실현을 못한 사람으로서 뭐 제가 생각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으면 리더님들의 경제적 자유로의 고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제 느낌,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좀 준비를 하고자 했고요. 앞으로 1시간이 뭐 리더님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는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예, 리더님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영맘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영맘들이실 텐데요. 영맘들에게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 실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저는 경영학 전공이고 마케팅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업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라는 존재가 유기체가 사실은 환경 변화, 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이죠. 오히려 개인보다 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의 변화 과정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어떤 자산을 기업들은 축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의 어떤 가치 있는 자신을 위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 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계시고 사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찌됐건 소비자분이든 사업자분이든 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이 고객을 획득하고 확보하고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접촉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시고 소비자로 만드시고 사업자로 만드시고 파트너가 되고 평생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고난한 과제입니다. 뭐 그 과정이 아무리 고난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고객 생애 가치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영맘들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아메이 플랫폼이 어떤 것들을 해줄 수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걸로 제 강의를 좀 마칠까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일단은 영망분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시죠. 예, 지금 이 순간도 제가 앞에 몇 분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고민 한 덩어리신 것 같아요. 예, 매력은 세 덩어리시고, 예. 자, 이런 멘트를 좀 하면은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A형이거든요. 그것도 트리플 A형.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하면 앞에 계신 분들이 웃어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안 웃어주시면 그 뒤에 강의가 제가 이렇게 좀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웃기려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냥 웃어주시면 됩니다. 예, 1시간의 강의의 충실도를 위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뭐 육아부터 재테크까지. 그래서 재작년도에 조사된 결과를 보니까 뭐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자녀 문제이신 것 같아요. 뭐 그게 육아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재테크. 두 번째가 건강 관리네요. 아무래도 건강한 삶이라는 게 특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번째가 건강 관리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 강의 주제인 재테크, 이른바 경제적 자유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뭐 저 정도 순위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제 눈에 확 뜨이는 게 보시면은 네 번째가 어떤 거죠? 건강, 자녀, 재테크. 네 번째가 뭐 자기 관리, 취미 이런 게 좀 네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배우자와의 관계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영맘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남편은 취미보다도 못한 관심의 대상이구나. 예. 저는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가정의 남녀, 뭐 남편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 예. 별로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고민거리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됐건 자녀와 건강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재테크가 되어가고 있는데 요즘의 현실이고 다음 페이지요. 예. 그래서 워킹맘과 관련돼서 뭐 소셜 미디어로 저희가 연관 분석을 해보니까 이 추세는 최근 들어서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0년도에는 상위 탑 10 안에 재테크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21년도 작년 들어와서 뭐 4위, 5위 정도로 재테크 내지는 이 자산 축적에 관련돼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예.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재테크라든지 자산 축적에 관한 관심도 증대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워낙 잘 아실 것 같고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강의 주제를 받고 나서 처음 제 머릿속에 그려졌던 이미지는 이 이미지였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예, 이게 팍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전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김창욱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저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참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메인 컨셉을 가지고 1시간, 2시간 수없이 많은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능력이시죠. 예. 이분이 요즘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걸 최근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있는 남편분이 휴일에 소파에 앉아서 나는 자연이다를 물끄러미 보고 계시냐. 예, 많이들 보시죠. 저도 가끔 보니까요. 예. 네라고 여성 청중분들이 답변을 하면 그러면 지금 대답하신 분하고 살기가 싫어서 그러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분 특유의 깔깔깔깔거리는 웃음을 지으시던데 그건 아니죠. 네. 아무래도 사회생활에 치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일종의 안빈낙도하는 삶 이런 게 이제 남성분들에게 있어서는 로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 삶의 목표라는 게 저런 모습은 아니겠죠. 예, 물론 저런 모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렇게 자연과 벗삼아서 큰 욕심 없이 크게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 뭐 된다고만 한다면 제일 아이디어한 삶이죠. 근데 어찌됐건 저런 삶은 나중에 가지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은 이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고, 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자연인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유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넘기시면 됩니다. 자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어떤 자산 축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른바 다음 페이지 자유인 이꼴 자산인이 아닐까, 이런 게 더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 선진국이고 120세대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00세 시대만 하더라도 60세 정도까지 일을 했으니까요. 2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40년 일을 하고 나머지 40년 정도 40년 번 돈 가지고 40년 풍요롭고 여유롭게는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조건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40년을 일을 못합니다. 제 나이도 이제 앞에 5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제 친구들도 대부분 일찍 회사 들어간 애들은 대기업 임원 정도를 해요. 이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매년 연말 정도 되면 문자 받는 게 두려워진대요. 요즘 대기업 임원들한테 그만두라고 통보를 대면으로 잘 안 합니다. 그냥 문자로 띡 보내요. 몇 월 몇 일자로 책상 빼시라고. 그렇게 은퇴한다고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막 크게 은퇴식 열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대기업은 굉장히 드라이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로 본인의 회사 출입 카드가 정지가 되고, 그러면 조그만 박스에다가 자기 좀 꾸려가지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임원이 그러할진데 요즘은 66까지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거는 기대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죠. 너는 그래도 65세까지 일하지 않냐. 속도 모르고. 걔네들이 제 나이 때까지 벌어놓은 자산 축적이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데도 하여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닌 거죠. 은퇴하고 나서 뭔가 할 거리가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선진국,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풍요롭진 않아도 40년 동안 먹고 살만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그냥 먹고 사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 축적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사실 위기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와 기회는 항상 상존하는 것처럼, 위기 요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직장 상실되고 있고 취업은 점점 늦어지고 있죠. 저희 대학 졸업생들 4년 만에 졸업해가지고 취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요즘은 5년 다니고 6년 다니고 졸업 계속 유예해가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면 30대 초반에도 최초로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렇게 취업은 늦어지지만 은퇴는 빨라지죠. 그리고 금리는 낮고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MZ세대라고 얘기하는 2030 세대들이 우리나라 사회의 미래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외치고. 근데 저희들은 아까 저는 매사에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위기 요인 항상 있어 왔죠. 저런 식의 위기가 없었던 시대는 없었어요. 저도 그렇게 인생 길게 살진 않았지만 매년 위기였죠. 항상 불안했고, 저런 거는 그냥 상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재가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를, 기회를 얼마나 더 크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일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직장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거의 깨져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의 패턴이라든지 일자리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리더님도 잘 아시는 기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고, 그리고 과거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서브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만의 가치를 창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큰 부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전 세대에 비해서 누리고 있는 엄청난 기회 요인은 이른바 정보와 시간이라는 거죠. 정보와 시간. 사실 이게 참 중요한
기회요인인 것 같아요. 이 기회요인이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는 차별이 없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정보,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정보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인터넷상에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 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자산을 몇 조를 가지고 있던 빚이 그만큼 있던지 간에 둘에게 있어서 시간은 24시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의 창출 기회는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및 소득 창출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 뭐 굉장히 다양한 기회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위기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을 점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의 어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정보와 관련해서 보자면 특히나 영만분들은 자녀라든지 육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재테크에 관련돼서 너무나 얻고자 하는 욕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보를 모아놓은 블로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게 이게 뭐죠? 맘카페, 그죠? 맘카페. 저기 처음에 나와 있는 맘솔릭 베이비 같은 경우 우리나라 대표적인 맘카페입니다. 여기 회원수가 280만이에요.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서 몇 표 차이로 대통령이 결정됐어요? 예, 맘솔릭 베이비 맘만 얻었으면 정권 창출 쉽습니다. 280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 뭐 280만 맘솔릭 베이비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마다 수없이 많은 맘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기회를 찾으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맘카페가 저렇게 많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영향도 물론 있긴 하죠. 다음 페이지.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경제학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들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오늘 강의 주제와 똑같은 내용 제목의 책도 저기 오른편에 있네요. 나는 오늘도 경제학자를 꿈꾼다. 저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부동산만 투자를 했어요. 네. 대기업에서 일해가지고는 나의 미래가 없겠다 싶어서 퇴사하고 부동산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월세 1,000만 원 정도의 자산 축적 구조를 만드신 내용을 기술한 책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월급쟁이 부자의 머니 파이프라인은 저분은 좀 얘기하시는 관점이 저 책하고는 좀 다릅니다. 부동산에 그렇게 올인하지 말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는 거예요. 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든지 간에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구조, 물론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있겠죠. 시행착오가 있지만 이걸 나만의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면 몇 년이 지나서는 그냥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내용이고,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요.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변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축적해야 될 것인가라는 내용을 2가지 포인트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저기 표를 보시면 글로벌 5대 기업이 연도별로 투자해왔던 유무형 자산의 규모가 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눈으로 봐도 명확하게 비교가 되실 거예요. 유형 자산은 한 6천억에서 4조 달러 정도, 한 7배 정도 늘었나요? 근데 무형 자산은 1,200달러에서 21조 달러, 한 200배, 180배 가까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업이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해야 되는 자산의 형태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야. 예. 이걸 개인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뭔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내가 눈에 보이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자산보다는 지금 현재는 미미해 보일지라도 나만의 뭔가 노력을 위해서 쌓여지는 자산, 시스템적인 자산, 구조적인 자산,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예. 기업이 그러할진데 개인의 자산 축적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노동자산, 월급 중요하죠. 중요한데 재테크를 위한 워킹맘들의 현주소, 뭐 통계청에서 발표된 공식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 여성 인구들 중에서 약 반 정도 가까이가 취업을 하고 월급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40% 정도가 채 200만 원을 못 받으신다는 거죠. 예. 아직도 뭐 유리천장이 많이 깨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임금 일자리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녀 나이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아질수록 취업의 어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워킹맘 여러분들이 뭐 반 가까이의 200만 원을 못 보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일자리의 내용과 형식과는 관계없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워킹맘, 가족을 위한 시간 3시간 38분, 전업맘 대비 2시간 31분이 적습니다. 본인을 위한 시간 전업맘 대비 반도 못 쓰시죠. 이러시면서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를 버세요. 예. 근데 이런 워킹맘들이 이렇게 커리어가 계속 개발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월급이 비례해서 늘어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제가 아메이 ABO 분들이 무조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성 ABO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 특히나 본인을 위해서 쓰시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보다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기업들도 직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주죠. 근데 그런 교육이라는 거는 기업은 굉장히 냉혹한 시스템이어서 아웃풋 안 나오는 인풋은 주지 않아요. 예. 다 업무를 열심히 성과를 우수하게 창출하기 위한 교육들 뿐인 거죠. 예. 본인의 뭔가 밸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쪽의 교육보다는. 근데 지금 영상으로 이 교육을 들으시고 지금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시는 이유가 이건 순수하게 여러분들의 본인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론 열심히 하셨다를 가정한 거긴 하지만 뭐 제가 알기로 월 평균 소득 200만 원까지 뭐 실버 골드핀 기준 한 평균 3년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 내가 뭔가를 축적해 나갈수록 핀도 높아지시고 커뮤니티 안정적으로 되시고 월소득도 비례하는 구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써 있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 외에 부정적인 요인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이런 근로소득 관점에서는 이런 비교를 좀 저희들이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페이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축적 구조라는 거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면 정보라든지 방법은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뭐 주식, 예금, 적금 이런 거 말고도 금융자산만 하더라도요. 주식도 상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여러분들이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냐 이런 목적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보험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이런 류의 전통적인 자산 위에 이른바 기타 자산들 특허라든지 지재권에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음악에도 투자하고 영화에도 투자하고 이런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소셜 펀딩 같은 걸 통해서. 예. 그래서 제가 우측에다가 엄마의 돈 공부라는 이지영 강사님의 책을 좀 붙여놨는데요. 이 이지영 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두 아이를 둔 엄마시죠. 여러분과 똑같은 영맘이십니다. 영맘인데 이분도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너무 어려웠고 힘들어서 내가 뭔가 자산 축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월세 1,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예,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자산 한 50억 이상의 거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사임당 아시죠? 유튜버 유명한 그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가지고 말씀한 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실게요. 사실은 제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고 엄마들이 자존감을 더 높여서 그 행복이 아이한테도 전해지면 좋겠어요. 엄마들이 돈 공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고 또 내가 꼭 일하지 않아도 되는 아바타 소득, 그런데 나를 닮은 아바타 소득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아바타 소득과 함께 이제 시크릿 리치 플랜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데요. 뭐 저 책에서도 마찬가지, 영상에서 마찬가지고 이분의 시크릿 리치 플랜이 그런 거예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점을 활용해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상관없이 뭔가 자산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구조, 시스템 이런 걸 이제 본인은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이분이 자산을 50억까지 벌게 되기까지에는 뭐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것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쌓이다 보니까 이분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모시는 거죠. 예. 이분의 노하우를 책으로 쓸 수 있게도 되고 신사임당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대담도 하고 각종 지자체에서 영맘들을 대상으로 재테크 강의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엄청난 자산 축적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얘기하시는 나를 닮은 아바타 소득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장점을 활용해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예. 사실 아바타 소득 시스템, 뭐 본인이 가진 재능과 장점을 계속적으로 복제해 나가면서 부의 기회를 넓혀 나가는 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이 영상도 나중에 1편, 2편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예. 뭐 금융 상품만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 금융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증권이라든지 파생 상품 굉장히 많고요. 이 증권 상품도 ELS, ELF, ELD, ETF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자산 축적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올해 같은 경우야 워낙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상품에 연초에 가입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는 않으실 텐데요. 뭐 항상 수익률이 좋을 수는 없는 거죠. 뭐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장기적인 게임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공부도 하시면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 좀 넓혀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에서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제 복리지 않습니까? 안정적 자산 축적의 기회, 안정적으로 소득을 불려나갈 수 있는 어떤 복리 구조의 확립. 뭐 배수영 사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록펠러가 얘기한 세계의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 복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월 30만 원을 꾸준히 5년, 10년, 30년 동안 모았을 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5만 원, 5만 원 정도 해서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돈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나에게 돌아올지. 예. 월 30만 원 사실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5년 후에는 복리를 가정을 하면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한 2,1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5,500만 원. 30년 후에 이게 얼마나 될까요? 월 30만 원 눈 딱 감고 30만 원만 30년만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자.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예, 정확하시네요. 예, 2억 5천 정도. 예, 100세가 되면 뭐 120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 100세가 되면 내가 그래도 24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때는 뭐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겠죠. 예, 100세까지 한번 투자해 보자. 100세가 되면 저게 얼마가 될 것 같으세요? 7억. 예, 23억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억 5천, 23억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죠. 이게 록펠러가 얘기한 불가사의한 효과예요. 복리의 효과라는 거. 근데 이거를 누구나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잘 실감이 안 되죠. 실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먼 미래 실현되지 않은 걸 상상하면서 그려보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잡히진 않아요. 예.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의 소득에 대한 복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그 시점이 되면 엄청난 부를 일구고 계신 분이고 그렇지 못하고 일희일비하면 사실은 이런 자산 축적의 기회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경제적 자유 실현을 위한 3요소. 일단 첫 번째로는 경제적 자유라는 거는 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몇 번 하면서 들으시는 분한테 여쭤봐요. 리더님은 어느 정도 돈을 모으셔야 경제적 자유가 실현됐다고 느끼시겠냐라고 하면 뭐 20억, 뭐 30억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추천.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 표현도 요즘 영감들이 쓰시나 봐요. 추천. 예? 추천이 뭐세요? 그랬더니 예, 일주일에 1,000 뭐 이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와닿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뭐 그거는 이제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건 아닌데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하신 것 중에 제가 가장 귀에 쏙쏙 박혔던 거는 쭈쭈바를 먹고 쭈쭈바 끄트머리에 남아 있는 걸 쪽쪽 빨아먹지 않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여유. 뭐 와 닿으세요? 예,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도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 자유에 있어서 20억, 30억 추천 이거는 저는 실현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예, 20억이 있으면 30억을 벌고 싶고 30억이 있으면 50억을 벌고 싶을 겁니다. 주천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주천이 있으면 주 2천을 요구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뭔가 종착지가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일단 과정이라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근로소득, 눈에 보이는 소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 연금소득, 시스템적인 소득, 구조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건 이제는 필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20억의 목표가 실현됐을 때 30억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 20억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가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단순히 금전적인 20억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일 텐데 그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경제적 자유 실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이런 무형자산의 중요성과 함께 요즘 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은 항상 경쟁 우위라는 걸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위, 장점을 가지려고 하는데 요즘은 기업이 경쟁 우위, 컴페티티브 어드밴티지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서스테이너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시장이 빨리 변하고 시대가 빨리 변하고 소비자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에 맞춰서 경쟁 우위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고난한 거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서스테이너블한 경쟁 우위가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의 제품을 남들보다 많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원가 절감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내가 이길 수가 있었죠. 근데 소비자가 굉장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쟁의 원천으로 되기 시작한 게 이른바 스콧 메릿 범위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잘해야 돼요. 다양하게. 근데 요즘은 이런 경쟁 우위의 원천, 지속 가능한 경쟁의 원천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규모의 경제도 아니고 범위의 경제도 아니고 이른바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장점입니다. 예, 네트워크 장점. 이걸 이제 뭐 플랫폼 경제라고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잘하고 내가 다양하게 잘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과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드느냐,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이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다 비즈니스 구조를 보면 플랫폼 구조예요. 그 기업이 혼자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시장에서 1등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네이버가 그렇고 카카오가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 여행에 굉장히 목말라 있고 제가 브릭스 스튜디오에 오다 보니까 벽에 떡하니 지중해 크루즈가 붙여져 있던데, 여행하면은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에어비앤비 생각해 보시면 에어비앤비가 잘하는 거 없어요. 에어비앤비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마케팅 내지는 이런 기획만 하는 거예요.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숙소며 펜션이며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액티비티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엮은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연결과 협력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이 탄탄해지면 이게 서스테이너블 하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개인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한 가지 업무만 잘하면 돈 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직업인, 탤런트로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즘의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이렇게 한 가지만 잘하고 탤런트만 있는 애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네트워크를 짤 수 있는 애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을 원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T자형 인재라고 하죠. 가로로도 잘하고 세로로도 잘하고 T자형 인재. 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외작의 보험사에서 뭐 이름만 들으면 그 보험사에 있는 애들은 아 그분 전설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굉장히 절친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고 저는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원하시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못하던 애가 여러분들 강사라고 와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걸, 그죠? 그런 강사분한테 여러분들 이렇게 뭐 경제학자니 이런 거 듣고 싶으세요?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 둘이 참 절친이 된다라는 게 참 뭐 이렇게 아이러니는 아니고 좀 희한하죠. 예. 제 부모님도 그 친구하고 만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부를 안 했던 친구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공부를 잘하는 게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대학도 지방에서 나오고 뭐 회사에도 뭐 취업은 했지만 그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했던 것도 아닌데 이 보험사 외작의 보험사에 들어가서 한 20년 가까이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연봉이 한 30억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연봉이요.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회사 생활하면서 받은, 그러니까 통장에 찍힌 돈만
통장에 찍힌 돈만 제가 알기로 한 300억 가까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몇 년 동안 전국에서 1등을 계속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설이라고 불릴만 하죠. 예, 그것도 뭐 이렇게 큰 대학 나온 친구도 아닌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던 저희 부모님이 요즘 가끔 그 친구의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도 돈 많이 버니? 이러면서 아직도 만나? 뭐 예, 만나지 말라는 말씀인지 만나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도 만나니? 연락은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뭐 20년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일한다는 걸 제가 이렇게 꾸준히 봐왔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일을 잘 안 해요.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뭐 물어보면 운동하고 있다고 그러고 어디냐고 물어보면 집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좀 요새 좀 헝그리 정신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요새 일 안 해? 그랬더니 아니야, 병재야, 나 요새도 일해. 근데 그냥 굴러가.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얘가 이제 20년 동안 일을 해서 자기만의 고객풀이 딱 만들어졌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얘가 영업을 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고객풀 안에는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도 있고 한의사도 있겠죠. 고객 중에 스포츠 선수가 운동을 하고 와서 허리가 아파요. 그럼 한의사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 고객 중에 누구누구 있는데 갈 테니까 잘해줘. 가요. 치료받고 와요. 좋아하죠.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렇죠? 좋아하죠. 이러니까 영업을 안 해도 이 사람들이 이 친구를 찾아와 그냥. 예, 내가 이번에 보험 계획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뭐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는데 뭐 좀 없어? 왜? 제 친구의 이 네트워크를 떠나선 이 각각의 사람들의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편해. 아니 모든 것들을 다 이 친구 통하면 다 되는데 뭐. 예? 아프면 의사 찾아줘. 세무가 문제가 있으면 세무사 연결시켜줘. 법적인 문제 있으면 변호사 연결시켜줘. 이러니 이건 이제부터는 고객과 그 다음에 돈을 갖다 주는 고객과 뭔가 설계사의 이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 친구가 얘기했던 그냥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릴레이션십 네트워크 메릿이에요. 예. 플랫폼의 중요성, 네트워크의 중요성인 거죠. 물론 이런 플랫폼 내진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만들기는 어려워요. 예. 제가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죠. 예,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뭐 아메 비즈니스랑 비슷하죠. 거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굴러가면서 점점 네트워크 내진 시스템이 커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유롭게 굳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기가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가만히 앉아서도 이런 플랫폼 내진 네트워크를 오거나이즈 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죠. 예. 보면서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이런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더불어서 한 가지 뭐 새로운 경제 흐름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이 들어보셨을 용어들이죠. 블록체인, 뭐 메타버스, 뭐 NFT, 대체 불가능 토큰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근데 블록체인, 뭐 P2P 방식 기반으로 한 거래 시스템이고 메타버스 오프라인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 혹은 여러 가지 유니버스로 나의 존재감, 프레젠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NFT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가치만 인정받아지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자산이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뭐 기술적으로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으나 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예. 블록체인 이른바 분산 경제 시스템이고 분산 거래, 메타버스 나의 존재감이 이렇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NFT 뭔가 가치가 인정받아지면 그게 누구한테든지 간에 엄청난 자산 가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래 사회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IP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IP 다음 항목 네. 이걸 이제 지적 재산권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예.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고유의 무엇. 네, 저는 인텔렉추얼 프로퍼티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어요. 다음 누르시면 인디비주얼 프로퍼티 이게 점점 중요해질 것 같아요. 과거처럼 중앙 집중적인 통제하에서 거래 내지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인디비주얼리 나만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고 거기 안에서 기회가 자산이 창출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용어도 다르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똑같이 의미하는 바는 이건 것 같아요. 인디비주얼 프로퍼티. 이제는 뭔가 과거처럼 뭔가 통제적인 거래 시장이 아니라 뭐 개인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가치만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부회창출 기회가 많아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NFT와 관련해서 저 그림 어떠세요? 비틀이라는 디지털 아티스트, NFT 아티스트가 만든 작품이에요. 5,000일이라는 작품인데 저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785억 원에 팔렸어요. 현존 아티스트 중에서 넘버 3예요. 예, 제프 쿤스, 호크니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화가들이죠. 이 사람들에 이어서 가장 고가의 금액으로 거래된 디지털 그림입니다. 물론 디지털 아트라는 상징성이 있기도 하고 저 그림을 만든 사람은 이 디지털 아트 업계에서 선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소성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금액의 거래가 되긴 했지만 뭐 이런 게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되면서 뭐 새로운 어떤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뭐 저건 그렇다 쳐도 저건 제가 보기에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만들면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누르시면 죄는 뭐예요? 죄. 예? 여러분들 자녀 중에 초등학생 내지는 유치원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끌적끌적 윈도우즈 그림판 가지고 그렸을 것 같은 저 그림도 수십억에 팔렸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저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예, 안 팔리십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음. 이런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인디비주얼 프로퍼티와 관계돼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브랜드, 그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앞에서 제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의 주요 원천으로 기업이 굉장히 관리하고 투자하는 게 브랜드예요. 예, 무형의 브랜드. 예. 이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게 담겨질 수 있는 브랜드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이제 애플을 많이 얘기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개인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퍼스널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세계 많은 여성들 중에서 퍼스널 브랜드의 가치라고 한다면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10가지 골든룰이 있는데 제가 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눌러주시면 예, 다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그 전에 예, 찐이어야 한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요리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제 아무리 퀸 요리 수업을 많이 듣더라도 내가 요리에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손재주가 없는데 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어떤 나만의 뭔가 가치 장점에 기반해서 찐을 바탕으로 만드셔야 되고 두 번째 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라는 거 내가 얘기할 거리, 내가 얘기한 걸 남들이 듣고 남들한테 전달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애플이 그런 면에서는 참 얘기할 거리가 많죠. 스티브 잡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역사, 스티브 잡스의 히스토리 참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만의 진정성 있는 찐에 기반해서 얘기할 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만 한 명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이게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 같이 거창한 사람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지구 전체 사람들의 삶을 바꾼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면 이건 퍼스널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건강 관련 습관을 익혔던 뭐가 됐던지 간에 예. 뭐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 예.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 두 번째로는 전기차 개발하고 있는 앨런 머스크. 뭐 이 사람의 궁극적인 고울은 전기차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 여행이 꿈인 사람이에요. 그걸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리더의 매력 2001년도 금발이 너무해라는 영화에서 설명드렸던 리즈 위더스푼 이런 사람들. 예, 리즈 위더스푼 여러분과 똑같은 영맘이시죠. 새아이의 자녀고 1976년생이고 키는 157cm 정도. 예. 근데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다음 페이지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저 뭐 우측에 있는 사진 어디가 엄마 같으세요? 자매 같죠? 예, 오른쪽이 리즈 위더스푼이고 왼쪽이 따님이세요. 예.
그 정도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거죠. 예, 그리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매력이 있으시고. 다음. 이 리즈 위더스푼이 영화로도 굉장히 배우로도 굉장히 유명했지만 이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긴 했어요. 영화 배우로서의 삶과 좀 병행이 힘들어서. 근데 아메이 영만 분들하고 좀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새 아이를 둔 자녀고 육아에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리고 이분이 독서광이라고 하더라고요.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예. 이분이 배우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삶을 다루는 컨텐츠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헬로 선샤인이라는 이 제작사를 만듭니다.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여성의 삶을 다루는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타임즈에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100대 기업에서 선정이 됩니다. 작년에 1조 원 넘는 금액의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죠. 매각이 됐지만 계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할 거로 얘기를 하던데, 이렇게 배우에서 스타로, 스타에서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제작자로 이렇게 뭔가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는 리즈 위더스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퍼스널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페이지. 예. 제가 일단 리더의 매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게 이제 리즈 위더스푼이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한 내용들인데, 전 세 번째 단락에 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의 이지영 강사의 뭐 나를 닮은 아바타 습득, 이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 같아요. 예.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이 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남을 닮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진 가치에 기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버전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나의 삶에 있어서 목표라는 거. 예. 저런 확고한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루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다음 페이지. 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제가 주목하는, 예뻐서 주목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한소희도 제가 처음에 그 불륜 드라마에서 나왔을 때는 그냥 외모만 좀 예쁜 여배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마이네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인터뷰화에서 막 얘기한 걸 보면은 참 본인만의 가치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퍼스널 브랜드로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제가 기대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여성 연예인 중에서 퍼스널 브랜드 하면 어떤 사람이 좀 떠오르세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관이 확고하다. 예, 참 김혜수,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거를 미디어 업계 사람들은 더 잘하는 거죠. 아, 퍼스널 브랜드에서 가치가 이건 대중들에게 어필이 되겠다. 그래서 이 둘이 광고를 찍었어요. 다음 페이지. 헤이 딜러라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둘의 모습이 참 좋죠. 예, 30대와 20대. 그렇지만 나름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가는, 뭐 이런 게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매력적인 부분을 다가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편의 광고를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져보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퍼스널 브랜드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 모델이나 전국에서 활동하시는 수없이 많은 ABO분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똑같은 제품을 전달하시고 그 제품을 똑같은 가격에 전달하시고 똑같은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메이 제품의 소비자가 됐든 예비 사업자가 됐든지 간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나만의 차별점이 뭐냐라는 거죠. 예, 왜 나랑 함께해야 되는 거죠. 예, 거리가 가까워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고 같은 서비스고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입히지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하는 밸류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티파니예요. 다음 하나만 눌러보시겠어요? 예, 저게 이제 블루박스죠. 티파니 블루라고 고유의 컬러입니다. 예, 어떠세요? 보는 순간 이렇게 심장이 좀 뛰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린다 노드스트림이라는 책을 사람이 이제 쇼핑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여성들에게 저 티파니 블루의 티파니 저 블루박스 블루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심장박동수는 15%가 빨라진대요. 예, 진짜 본인이 실험을 했다니까. 예. 심장박동을 그렇게 빠르게끔 만드는 티파니의 밸류, 그거를 티파니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영화, 예, 영화 제목에 PPL을 하는 최초의 브랜드가 티파니예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만들어 온 거죠. 티파니라는 브랜드에 그런 무형의 가치를 계속 심어 온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티파니 매장에 남성 고객이 가서 음반지 하나를 골랐어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점원이 얘기를 해요. 남자가 깜짝 놀라서 뭔 놈의 음반지가 이렇게 비싸냐라고 했더니 점원이 도도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음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티파니입니다. 멋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예. 음반지 사러 왔으면 꺼져 뭐 이런 거잖아요. 꺼져 그냥. 여기 티파니야 이런 거. 뭐 제가 과도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 개개인의 브랜드에 여러분들의 고유의 가치를 입혀서 그 가치가 만들어지고 축적이 되면서 그게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훌륭한 가치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사업의 비즈니스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메이 비즈니스 전달, 아메이 제품의 전달이 아니라 나 김병재야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소비자나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뭐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 오히려 만나는 소비자가 내가 오늘 김병재를 만나는구나, 너무 설렌다, 이렇게 거꾸로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 제가 초도에 얘기했던 제 친구 굳이 고객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예, 있는 고객들이 소개해줘서 야 너 그 친구 좀 만나봐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냥. 예. 같은 제품, 같은 서비스, 같은 비즈니스를 할지라도 거기에 어떤 스토리, 어떤 밸류가 담기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걸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 이런 어떤 퍼스널 브랜드 구축의 노력과 함께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지 간에 한 명 한 명의 고객, 소비자, 예비 사업자를 만나시면서 겪게 되는 좀 어려움, 애로사항 이런 게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 어려움이라든지 그 어떻게 보면 짜증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마케팅에서 고객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고객 한 명을 바라보는지. 이걸 이제 고객 생애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CLV라고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고객 생애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RFM 분석이라는 건데, 리슨시, 프리퀀시, 마니터리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요. 자, 뭐 이렇게 강의 안에 이제 스타벅스가 나와 있으니까 스타벅스 예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스타벅스 매장에 여성 고객이 와서 아메리카노와 케이크를 주문을 해요. 첫 번째로 방문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아메리카노와 케이크니까 합쳐가지고 한 2만 원 정도 가정을 하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스타벅스는 이제 그 여성 고객이 방문하는 그거마다 지출하는 금액마다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여성 고객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오고 한 번 올 때마다 2만 원씩 쓴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이 고객을 2만 원짜리, 4만 원짜리 고객으로 보느냐? 그렇진 않아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고객 생애 가치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2만 원, 한 달이면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 20대 여성이고 50대까지 쭉 우리 매장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하자. 내가 이 사람을 만족시켜서 그때의 미래 가치를 쭉 환산해 가지고 현가로 만든 게 이게 고객 생애 가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고객을 2만 원짜리 고객이 아니라 요 금액의 고객으로 고객을 대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고객 생애 가치 개념이에요. 예, 단순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2만 원, 8만 원, 96만 원, 10년이면 960, 20년이면 2천만 원. 그죠? 이렇게 스타벅스가 좋아서 스타벅스 매장만 가는 고객이라고 한다면 평균 왔을 때 구매 금액이 일주일에 4만 원, 한 달이면 4, 16만 원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스타벅스가 좋으면 그렇게 커피하고 케이크만 마시나요? 미친 듯이 사는 게 텀블러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바꿔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미친 듯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예. 자기만 사나요?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에도 지금 누구로부터 선물 받은 스타벅스 선물이 몇 장은 다 있지 않아요? 예. 뭐 생일 선물, 아팠을 때, 뭐 이렇게 쓸 때 선물 보내고 그것까지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예. 고객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라도 하나 제품을 써보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쉽게
뭔가 나의 어떤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았을 때 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이 어려움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예. 내가 이런 노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 나의 소비자가 되고 사업자가 됐을 때 그 소비자 내지는 사업자가 평생 동안 나에게 가져다 줄 가치가 얼마인지를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월 8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지만 월 8만 원이 아니실 거잖아요. 예, 그걸 쭉 환산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 지금 내가 미팅 잡고 만나게 될 소비자가 도대체 나한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소비자인지. 그러면 비록 나의 가슴에 그냥 큰 상처로 남는 말을 들을지언정 뭐 웃어 넘기시면 되는 거야. 예, 그래, 그럴 수 있어. 예, 너는 나에게 이만큼의 가치를 가져다 줄 친구니까 그 정도는 나에게 해도 돼. 뭐 이렇게. 물론 제가 실제로 뭐 비즈니스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학생이 저의 고객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아메이 그룹 리더분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주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이기도 하죠. 그러면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죠. 강의를 했는데 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지만 들러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먹고 와서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강의가 별로였다. 트리플 A형인 저로서는 상처 많이 받아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을까? 예? 내용이 안 좋아서일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가 뭐 그런 생각도 하죠. 이건 내 탓이 아니야. 듣는 사람 탓이야. 이렇게 막 스스로 자유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런 걸 다 겪으면서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뭐 더 노력하자. 예, 한 번의 강의가 한 번의 강의로 끝나진 않더라. 이 강의가 좋으면 또 다른 강의가 생기고 또 다른 강의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관계가 쭉 이어지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노력의 크기가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어려움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비해서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동사무소 직원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동사무소 직원분들도 물어보면 요즘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세요. 뭔 놈의 이렇게 많아졌냐고. 그죠? 저희들 가서 보면 동사무소 직원분들 굉장히 한가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물어보면 요즘 죽을 것 같대요. 일이 힘들어서. 다 그래요. 다 본인의 업무에서 본인이 하는 일은 다 힘들어요. 예, 그거를 나는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른 사람도 힘든 걸 못 느끼니까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일 힘드신 거고. 근데 그런 힘듦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힘든 과정을 겪어서 한 명의 고객이 나의 고객으로 됐을 때 무한한 가치를 생각해 주시는 게 오히려 비즈니스를 더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다음. 그래서 뭐 광화문 제 학교가 이제 상명대학교니까 광화문 교보문고를 많이 지나게 되는데 광화문 교보문고 현판에 좋은 글씨들이 가끔 올라오잖아요. 저것도 얼마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저게 제가 봤을 땐 CLV 고객 생애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거, 한 명의 고객을 확보한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일생만 오진 않습니다. 딸려져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일생까지도 같이 얻게 되는 기회인 거죠.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네, 다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게 어떤 포인트에서 실현됐다라고 볼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여정이더라. 근데 그 여정 속에서 제가 개인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런 경제적 자유, 자산 축적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동물인 기업을 가지고 제가 두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 내지는 구조에 투자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과 협력의 네트워크 내지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가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만나시게 될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다른 관점에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런 걸 해나감에 있어서 영망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경력 개발에 관련된 고민들, 이 각각의 주요 문제에 관련돼서 아메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제가 아메이가 영맘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 그 다음에 소득 관련돼서 안정적인 소득, 복리구조 창출이라든지 경력 개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매력 자산 개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시간이 거의 넘었구나. 예. 그래서 이런 내용과 함께 하나 더 클릭해 보시겠어요? 제가 아까 와서 보니까 이 티저 영상도 노출이 되는 것 같던데요. 예. 보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렇죠? 예, 제가 이벤트 하나 조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이벤트는 제가 소개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필립 코틀러인데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경영학 특히나 마케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이앤 리치 그분과 같은 분이세요. 왜냐하면 마케팅을 학문을 만드신 분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댈 수 있는 이유, 제가 평생 동안 학생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가르칠 수 있는 저의 평생 업을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세요. 네. 근데 이 필립 코틀러가 4월 15일 날 아메이 리더분들 대상으로 스피치를 하신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코틀러 그분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영학자시고 이미 이룰 거 다 이루셨고 전 세계에서 오라는 기업들 수도 없이 많으실 거고, 근데 한국 아메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스피치를 하신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와요. 예. 그래서 어떤 말씀을 리더님들께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의 내용이라든지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의미와 관계없이 필립 코틀러가 한국 아메이 리더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라는 건 적어도 아메이라는 기업 그 내에서의 ABO 분들에 대해서 AB 분들이 느끼시기에 좀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예. 이분이 돈에 좌우되고 이런 분 아니시거든요. 돈이라고 한다면 몇 대가 버실 돈 다 벌어놓으셨어요. 예. 사후에도 책 한 권 팔릴 때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세 수입이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예. 그러니까 4월 15일 날 저분의 스피치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듣고 나서 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세계적인 비즈니스 대가가 한국 아메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구나라는 생각만으로도 참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같은 거 안 받죠?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한두 개 정도 시간이 만약에 허락되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 이분께서 이분이 왜라고 하시던데 들어보세요 한번. 예. 왜 한국 아메일 대상으로 스피치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에 저희가 다 위기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요즘 같은 시대의 승자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강의 중에 진짜 이 말이 맞다. 나만의 가치 창출. 말씀 중에 나온 말이죠. 그리고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의 가치를 올려야 된다. 왜? 네트워크를 우리가 어찌됐든 네트워크의 어떤 역량을 더 키우고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곧 어떻게 보면 자산 구축까지 저희가 연결되는 그 같은 상의 그 연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가 하는 아메이 사업과 이 부분이 정말로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그런 또 공통점을 굉장히 또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곧 우리 아메이 사업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강의 중에 나왔던 그 책도 쓰시고 신사임당 유튜브에 나오셨던 그분이 엄마의 동공부가 본인의 자존감도 올렸지만 아이들의 자존감도 올렸다.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엄마의 동공부 다른 데 가서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매주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그 공부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기억에 남는 이 한마디. 너 요즘에 되게 안 바빠 보인다. 그랬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 그냥 글러가. 이 얘기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이 이야기를 모두 다 하실 수 있는 저희 브릭스 또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